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26회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녹음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이제 날짜로만 따지면은 한 달에서 한 두 달 사이 정도 되는 긴 기간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4회였나요? 그때 이제 자주 라디오가 나오지 못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래도 26회까지는 정상적인 템포를 유지하면서 회차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좀 겸연쩍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라디오라는 매체를 잊고 있지 않았다는 거, 그 점을 이렇게 다시금 확인해 주시면서 좀 용서를 넓은 아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곁들여 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 감상이 어떠하던 간에 라디오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된다 라는 그러한 모토로 다시금 26회를 재미나게 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미리 드려보고요. 이제 저는 사운드 트랙의 첫 번째 코너로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죠. 오늘은 과연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주제거리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 한번 저번 회차에서 얘기했던 예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네요. 새 자매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일상물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국내에 더빙으로 방영이 되었던 전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놓고 이번 회를 준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진단이 정확할지는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이 작품의 장르, 이것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장르들의 첫 번째입니다. 코미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장르 취급을 받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학원물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작품은 일상물을 지향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코미디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한 그러한 작품이라는 점인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학원물적인 요소도 함께 곁들여져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타쿠 여러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러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재미나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작품을 다루고 있는 중심 소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놓고 저는 본격적으로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를 전개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요, 세자매의 평범한 일상을 다뤄내고 있는 그러한 작품 되겠습니다. 뭐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압축해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작품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하루하루가 전설이에요. 애니메이션 미나미가 일기입니다. 견실한 장녀 하루카. 삼녀에게 일본 대표 바보라 불리는 차녀 카나. 그리고 신랄한 독서를 내뱉는 초등학생 삼녀 치아키. 이들 미나미가 세자매의 평범한 일상을 중심으로 하는 느긋한 일상 개그 만화.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작품은 세자매의 일상을 그려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앞서 언급한 이 이야기는 작품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 전개 방식에 더 가깝고요. 중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각 자매의 학교 생활이라던가 혹은 인간관계, 이러한 요소들에 훨씬 더 치중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품의 세계관이 점차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덕분에 이러한 작품들이 고질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즉 식상함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탈피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작품의 장르를 소개할 때 학원물적인 요소가 다수 들어있는 작품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장르와 관련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코미디의 방점이 찍혀있는 일상물이라고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상당히 뚜렷한 편에 속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추가로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디까지나 평범한 일상물을 지향하는 작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작품의 캐릭터들의 개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설명을 굳이 드려보고요. 저는 이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 마무리를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작품을 학생 때 더빙으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 이 작품을 다시금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의 감상과 현재 나이가 상당히 찬 상태에서 이 작품을 다시 본 감상에 미묘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꽤나 주목을 할 예정이고요. 꿀잼 셀렉트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갈 때 이 점에 대한 첨언들을 간혹 가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게 될 것이라는 거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환상 속의 그 자매. 제가 앞서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이 초반부의 분위기와 중후반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인간관계의 확장, 이러한 부분이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이 작품의 분위기가 변모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어떤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작품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것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오타쿠 판타지, 그것과 관련된 다수의 작법들이 초반부에 너무 많이 남발되어 왔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성향에 따라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상에 충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타쿠 판타지. 이 부분도 총 3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진짜 말 그대로 오타쿠 메타. 오타쿠들이 즐기는 작품에서 정말 흔하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메타들. 이거에 대한 지적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연령층 애니메이션에서 상당히 남발되어 오는 작품, 작법. 이 요소들이 이 작품상에서 좀 보인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타쿠들이 성적인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특정 작법들이 이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보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오타쿠 메타입니다. 이 작품의 초반부, 정확히는 1회에서 한 3, 4회? 그때까지 굉장히 주도적으로 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좀 신경 쓰이는 것들만 간추려서 뽑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률이라고 하는 메타. 작중 등장하고 있는 둘째인 카나는 어떤 요리를 만들던 제멋대로의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첨가해서 괴상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타고난 인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오타쿠 애니메이션에서 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작품은 또 이 동률이라고 하는 괴상망측한 소재를 노골적으로 들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작품을 봤던, 좀 한숨이 약간 나오기도 했던 그러한 소재가 이 작품에 등장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한 연출이 좀 너무도 식상하고 프로답지 못하게 연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자칫 오글거릴 수도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 작품에서 그러한 작법들이 취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멀쩡한 스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뭐 과자 같은 것들을 첨가한다던가 과일 후르츠 같은 것들을 첨가하는 이러한 이제 괴랄한 요리법들을 선보이는 것들이 정말 노골적으로 등장을 해주거든요. 이 점은 다시금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는 오타쿠 메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러브레터에 관련된 작법, 이 부분도 지적을 아니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카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카나가 학교에서 어떤 남학생에게 러브레터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러브레터를 받았다는 걸 인식하고 좋아하거나 당황하는 모습들이 같이 교차로 그렇게 작품상에 그려지는데, 막내인 치아키, 이 인물이 카나를 골려줄 아마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캐릭터가 요런 조작을 가하게 되면서 카나가 이 러브레터는 사실 도전장이었다 라고 하는 또다시 오타쿠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흔하게 쓰이기 짝이 없는 그 작법이 등장을 해준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애니메이션을 좀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흔하게 너무나도 많이 봤던 그러한 작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일명 부르마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을 역시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상에서 이번엔 첫째인 하루카에 관련된 스토리인 건데요. 하루카의 친구 중 한 명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치마가 짧은 게 난 불만이다. 왜냐? 속옷이 보일 수도 있잖아. 이러한 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치마 속에다가
부르마를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 전개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결국 다음날 등교를 할 때 치마 길이에 불만을 가진 그 친구가 부르마를 입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의 친구에게 부르마를 입혀놓고 치마를 들춘 다음 부르마를 입었으니까 속옷이 안 보이네. 만족. 이러한 스토리가 등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만 그렇게 플롯을 이해하셔도 이것도 역시나 좀 너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작법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타쿠 메타 중에 그게 있잖아요. 속옷이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은걸? 그 요소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치는 굉장히 진부한 작법 중 역시나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서 좀 한숨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대표적인 오타쿠 메타들만은 여러분들에게 취급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실제로 작품상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1회에서 한 3, 4회까지는 이러한 메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유치한 혹은 저연령층 애니메이션에서 흔하게 쓰이는 작법이 이 작품에 등장을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씬 3개를 한번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내인 치아키의 친구 마코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인물이 치아키에게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치아키가 화가 나서 너 양동이 들고 저기 구석에 서 있어 이렇게 일갈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마코토가 실제로 양동이를 든 상태로 해가 질 때까지 교실 구석에서 양동이를 들고 벌을 서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연령층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소재거리 중 하나거든요. 이걸 하라니까 이걸 진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악을 쓰고 계속하네. 이러한 작법은 개인적으로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후반부에 가도 이러한 작법들이 연속 등장을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카나와 치아키가 껌으로 풍선 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도복을 입고서 진짜 그 껌 씹는 훈련에 열중하는 여러가지 컷신들이 교차로 나오는 연출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한숨이 나오는 거죠. 왜 굳이 껌 씹는 연습을 하는데 유도복을 착용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좀 오글거리는 의견을 피력하실 만한 분들이 존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도 마코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캐릭터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계란의 껍질을 까야 되는데 톡톡 어딘가에 쳐서 껍질을 까는 것이 아니고 칼로 계란 껍질을 썰어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굉장히 이해 못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째서 작가가 이러한 메타에 그렇게 집착을 해내는 건지 혹은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면 애니메이션 제작진의 생각일까요? 제가 원작을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왜 이러한 연출들을 등장시켰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들었던 것이 저의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작품에서 소재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오타쿠 성적 판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특정 판타지는 바로 이 소재입니다. 자매, 즉 같은 동성 자매들 간에 어떤 특정한 성적 판타지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녹여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건데 대충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해줍니다. 막내인 치아키가 첫째인 하루카를 사모한다던가 혹은 존경한다는 그러한 설정이 이 작품에는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상에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 전개상 키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치아키는 키스에 대한 것에 전혀 이제 지식이 없는 상황인 거고 하루카는 정작 그 키스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좀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카나가 치아키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싸움이 벌어지는 연출이 존재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카나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치아키 너
하루카는 좋아하니까 그럼 하루카한테 키스를 알려달라고 해. 그러자 치아키가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언니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입술을 내미는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뻔히 아시겠죠? 이 작품의 후반부의 분위기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괴리감이 있는 그러한 연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작품상에서 이상한 짓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깃거리가 등장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이상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성과 남성 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적인 메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캐릭터들에게 하게끔 작가가 유도를 하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자매가 처녀성을 띠고 있는 캐릭터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칫하면 보는 시청자들에게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아니면 이 작품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책 없는 오타쿠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인상을 좀 더 씌우기에 충분한 그러한 연출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이러한 괴리감들을 느끼면서 작품을 봐왔었는데,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더빙으로 이 작품을 감상했던 나이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작품이 방영되었던 시대상이 그런 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상이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딱히 유치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나이대에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보니까 상당히 유치하거나 오글거리고 혹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꽤나 초반부에 존재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작품의 초반부의 분위기와 중후반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중후반부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이 작품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본 궤도를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자매의 어떤 모해 코드를 쓸데없이 강조해왔던 그 작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일상에 초점을 더 맞추기 시작하고 또 인간관계, 이 맥락들을 확장하는 데 작가가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품의 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작가분에게 경이로움과 칭찬을 해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를 가해보면서 꿀잼 셀렉트의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치면 될 것 같네요. 확실히 작가가 초반부에는 좀 자신의 판타지를 작품에 녹이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뭐 편집부의 교정이라던가 혹은 작가 스스로 성찰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미나미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작가님 훌륭합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모님 출타하신 그 자매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셨다면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을 법한 그런 맥거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바로 세 자매 부모님의 안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과연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일까? 이 점에 대해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요소는 작품상의 확실한 맥거핀입니다. 작가가 이 요소를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또 그것을 곱씹어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부모님의 생사 여부와 더불어서 세자매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아우르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부모님 쪽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자매의 집에 자주 왕래를 하고 있는 타케루라는 인물, 이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와 세자매의 관계는 어머니, 언니의 아들, 즉 친척 관계입니다. 하지만 세자매는 이 캐릭터를 아저씨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죠. 이 캐릭터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냐면 세자매의 후견인이 어느 쪽인지를 대략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머니, 언니의 아들, 즉 외가 쪽 친척이라는 거잖아요. 이 인물이 세자매를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자매에게 계속 접근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전개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이 작품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외가의 친척을 제외하고 친가 쪽의 친척은 아예 일절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세자매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 집안은 외가 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러한 추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의 단서를 탐구하러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버지 쪽이랑 관련이 된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정확히는 미나미가 3회에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미나미 카나, 즉 둘째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주체, 후지오카가 등장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인물이 카나의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첫째인 하루카가 막내인 치아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후지오카의 분위기가 아버지와 상당히 닮아 있다. 그러자 치아키가 아버지는 저런 느낌이었나요? 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후지오카에게 열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러한 이야기 전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아예 후지오카 가랭이 사이에 착석을 하고 아버지의 느낌을 한껏 느끼는 이러한 치아키의 모습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었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인 하루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의 의식이 있다면 치아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아키에게 아버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온화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치아키는 그 느낌을 한껏 느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서 하나 더, 막내인 치아키는 아버지와의 기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치아키가 태어날 때쯤에 아버지의 존재가 이미 세자매 사이에 없었을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던 대화들을 우리들이 곱씹어보면 치아키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첫째와 둘째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단서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는 어떤 외부력이라던가 이혼에 의한 별거 상태가 아니라 아마도 사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이라면 아버지 쪽에서 뭔가 잘못해서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하면 첫째인 하루카가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리가 당연히 없겠죠. 막내인 치아키도 거기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릴 것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외부력, 예를 들면 외국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막내인 치아키와의 추억이라는 것이 일절 없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 남은 선택지, 즉 아버지는 사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모님의 안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머니의 생사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니가 없는 입장에서 세자매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외갓집의 사람들이고, 아버지는 사별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친가 쪽은 세자매와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일기상에서의 내용이긴 한데 제가 과거에 2기도 더빙으로 감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작품에도 부모님에 대한 내용은 또 일절 설명이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정석의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예고를 했던 대로 번외, 과연 세자매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 상태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12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미나미 카나, 즉 둘째가 계란 타임 세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계란 한 판에 1엔이라고 하는 그런 타임 세일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계란을 한 판에 그 정도로 싸게 판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달려가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에서 세 자매가 불고기 외식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막내인 치아키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되묻습니다.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미나미가 세 자매는 기본적으로 외식을 잘 하지 않고 외식을 일종의 사치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일본에서 불고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맘을 먹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뭐 실제 우리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다만 세 자매가 작중 외식을 하는 그러한 전개가 거의 극도로 등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들이 한번 걸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뭐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미나미가 세 자매는 기본적으로 음식에 관련된 것들을 자급자족하는 연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작중에 등장했던 게 뭐였더라? 무슨 쉬폰 케이크? 쉬폰 파이? 이런 것들까지 다 자급자족으로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겠지만 보통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빵집에 가서 직접 사 먹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굳이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치를 부리는 묘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등장을 해주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점인 건데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사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치아키는 초등학생인데요. 이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운영비가 많이 드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인데 운영비가 많이 드는 초등학교에 막내를 입학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질 법한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나미가 세 자매의 거주처에 관련된 건데 이 세 자매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이제 일본에서는 맨션이라는 이름을 주로 붙이는 그러한 건축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3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집인 거죠. 근데 그 정도 집이면 기본적으로
구입비가 상당히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월세라는 묘사도 없고 아무래도 세자매 보유의 자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약간 좀 미묘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설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뭐 워낙에 그 집에 친구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식사를 하는 묘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식대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쪼들리는 생활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미나미가 세자매가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한 집인가 아니면 넉넉하지 않은 집인가는 좀 우리들이 한껏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십거리로서는 상당히 흥미가 가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멋지구려한 그 남자. 자, 이번 포인트는요. 제가 앞서 소개할 때 강조했던 사안, 감상 시점에 따른 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이야기를 전개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호사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작품상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남성 캐릭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유명한 작품의 비유를 든다면 아즈만가 대왕, 이 작품에 등장한 키무라 선생님, 우리나라 로컬라이징 명으로는 변태식 선생님, 이 캐릭터와 상당히 유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키무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변태라는 정체성에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약간의 좋은 점이 있는 이제 이러한 선생님으로 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호사카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입체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했을 때 곱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남성 캐릭터로 등장을 해주고 있긴 한데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즉 자아도취에 빠진 모습을 상당 부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쓸데없이 이제 탈의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모습이라던가 다만 이제 이 캐릭터가 엄청난 변태성을 지닌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탈의의 정도가 도를 넘은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상위 탈의 정도? 이 정도까지 가는 정도이고 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캐릭터라고 하면 자신감이라는 게 넘치는 인물로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행동 같은 것들도 거침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마이웨이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이러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시켜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 캐릭터도 기무라 선생님처럼 비호감적인 요소들이 좀 타고나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과 반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 미나미가 세자매 중 첫째인 하루카, 이 인물에게 상당히 순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몇몇의 그런 이야기 전개들이 존재하고요. 또 의외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확실하게 기준점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이 될 만한 그러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사람들에게 흔히 보여줬던 폭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이 점은 이 캐릭터가 나름대로 선이라는 걸 지킬 줄 안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던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 캐릭터에 대한 감상이 옛날과 지금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가 더빙으로 미나미가를 처음 봤을 때가 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좀 징그러운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 정도였거나
혹은 애니메이션상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괴짜 캐릭터? 이 정도의 감상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아즈만가 대왕의 키무라 선생님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종류의 작품 같은 경우는 강력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괴짜 캐릭터를 하나 집어넣어 줌으로써 이야기의 단조로움 같은 것들을 탈피하는 그러한 장치로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의 연장선상인 캐릭터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작품을 다시 보면서 호사카라는 이 캐릭터에 대한 평가가 제 스스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품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사카가 처음 미나미 하루카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하루카에게 두 아이가 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 와전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의 정체는 하루카의 두 동생들, 즉 미나미 카나와 미나미 치아키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호사카에게 와전이 돼서 마치 하루카가 아이가 둘 있는 미혼모인 것처럼 그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사카가 당황하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상에 그려지는데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애 2명 정도가 딸린 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인의 풍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캐릭터로 변모를 하게 되거든요.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정말 쇼킹하고 대단하다고밖에 느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뭐 여성의 입장으로 봐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남성이 애가 둘 딸려 있는데 여성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자신의 어떤 젊음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생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올인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인 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남자의 딸인지도 모르는 아이들과 미혼모, 한부모 가정의 여성을 함께 살아나가고 또 그녀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남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호사카는 결혼을 함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까지 다 친자 입양을 할 생각까지 가지고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점은 진짜 다시금 이 캐릭터를 재해석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점이랑 별개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관심사를 맞추기 위해서 요리 공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예랑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하루카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본인도 진심으로 요리 자체에 그냥 아예 빠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보통 남자가 특정 여성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서 어떤 취미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깊이 그 취미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냥 이야기만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취미 형성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프랑스 요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진중하게 학습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식재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해서 쇼핑을 해내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이 캐릭터가 굉장히 순정파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가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멋지다, 엄지척을 당당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호사카 난 좀 되게 비호감적이고 기분 나쁜 캐릭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면서 그 점을 좀 곱씹어 보세요. 저와 비슷한 감상을 다시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꿀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워낙에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좀 격양이 되는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많이 못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훈련이라는 거는 빼놓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뭐 어찌되었던 그것은 그거고요. 저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시금 약속을 드리면서 코너를 준비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코너도 재미나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 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과연 노잼 셀렉트를 어떻게 구성했을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곁들여 보도록 하죠. 제가 비판 여론을 취합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여론이 형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나미가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법회 내지는 어떤 조리돌림의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그러한 여론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한 건데요. 단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미나미가 일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수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더라고요. 일기를 제외한 타기수를 심판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현상에 관련된 부분인 건데 특히나 비판을 많이 받는 기수가 2기더라고요. 그리고 3기와 4기는 이제 다시금 미나미가가 물망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타기수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기가 거의 신성 불가침의 수준으로 신격화되고 있는 그 현상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 기수를 만약에 제가 다뤘다라고 하면 아주 풍족한 노잼 셀렉트가 구성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기는 아쉽게도 비판 여론이 거의 씨가 말라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좀 전략을 바꿔서 노잼 셀렉트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푸념을 좀 늘어놓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는 어떤 식으로 노잼 셀렉트를 꾸몄느냐 키워드를 말씀을 드린다면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상을 비평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서 시선들을 한번 취합해 봤는데요. 뭐 한마디로 네거티브적인 사운드 트랙을 좀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긍정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것과는 약간 생각이 다르기에 좀 이야기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녹음을 직접 따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제 잡소리들 다 옆에 내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미나미가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여러분의 그 역겨운 상상력이 미나미가는 인생이죠. 더빙이 뭐가 어쩌고 어째?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요렇게럼 아주 어렵게 코너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첫 번째 시선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치아키와 하루카 사이에 묘한 백합 기류가 느껴진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혹은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 이런 식의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묘사는 명백하게 의도가 되어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동생과 언니 사이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오타쿠 판타지, 그것을 이제 작가가 명백하게 의도하고 집어넣었다는 것을 꿀잼 셀렉트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것을 작가가 의도해서 집어넣지 않았던 간에 명백하게 여기에 대한 몫은 감상자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약간 다르게 저는 이러한 요소를 그냥 터울에 따른 온도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성적인 판타지로까지 해석이 될 만한 것들은 좀 오바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치아키가 하루카에게 보이는 긍정의 태도,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매들 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도 첫째와 둘째, 하루카와 카나의 나이 차는 3살 차이고 또 카나와 치아키, 둘째와 막내의 관계 또한 3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째인 하루카와 막내인 치아키의 나이 차이는 한 6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축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막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첫째를 부모 역할의 대신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이고, 첫째 또한 막내를 아주 귀여운 막둥이,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여지들이 다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봐줄 만한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TMI를 하나 하자면요. 저는 사실 외동아들이거든요. 형제 자매의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면서 자라지 못한 그러한 입장인데, 느껴보던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미 학습해온 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가지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라던가 썰,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접해왔던 풍문,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저는 가능한 관계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막둥이가 막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 애교를 부린다던가 장남이나 장녀, 이런 인물들이 막둥이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쏟고 용돈도 지어주고 하는 그러한 설정 같은 것들을 워낙에 흔히 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관계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결론은 이제 백합적으로까지 해석을 하고 싶진 않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심할 여지는 있다. 왜냐면 작가가 워낙에 오타쿠적인 메타라고 하는 것에 흠뻑 적셔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은 건 맞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반개 혈족 간의 그런 성적 판타지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런 의미로 작가가 이 요소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저는 그것을 해석하겠지만, 그래도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요소는 아니었다. 오히려 치아키를 좀 더 귀엽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자
하루카의 어떤 집안에서의 가장의 풍모, 부모의 포지션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일종의 설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백합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열변을 토하면서 굳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미나미가는 평범한 일상을 지향하는 작품이다. 또는 아즈만가 대왕이랑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시선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첨언을 해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제넘는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의 감상은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내용과 약간 상반된다, 이렇게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 보도록 하죠. 과연 미나미가라고 하는 작품이 평범한 일상을 지향하는 작품이고 그러한 일상물의 대표격인 아즈만가 대왕과 정체성이 같은 작품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미나미가는 자매라고 하는 구도를 제외하고 나면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기가 조금 미묘하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입장입니다. 인물적인 면으로나 내용물적인 면으로나 아즈만가 대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상물의 포지션, 그리고 이 작품이 현실을 추구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 이런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 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미나미가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물의 색채라고 하는 것이 아즈만가 대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더 강한 축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즈만가 대왕에도 치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변태식, 그 밖에 약간 자극성을 가미한 캐릭터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과 비교를 해봐도 미나미가 쪽이 훨씬 월등하게 캐릭터 외형적인 측면이나 성격적인 측면이나 더 강한 개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하나 걸고 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나미가에 등장하고 있는 스토리, 이 맥락이 과연 우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법한 현실성을 다루고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미나미가가 과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우리가 그러한 기시감을 느낄 수 있을 법한 소재를 다뤄내고 있는 작품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고 해도 역시나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단연컨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미나미가는 기본적으로 일상물이라는 장르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코미디의 정체성이 훨씬 강한 작품에 속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전개에 올인을 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그려내는 데 집중을 하는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해당 작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에 더 근접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나미가가 현실적인 일상을 다뤄내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관점을 바꿔서 아즈만가 대왕을 놓고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즈만가 대왕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력을 드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일상의 소소한 맥락들을 굉장히 잘 캐치해서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를 느꼈던 아즈만가 대왕의 가장 대표격인 에피소드가 바로 오사카, 즉 부산댁에 관련된 에피소드거든요. 의자에 앉은 채로 계속 허공을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치요? 이 캐릭터가 부산댁 언니 뭐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끔 공중을 보다 보면 먼지가 눈에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 그 먼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아즈만가 대왕의
일상력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소하고 자질구레한 내용을 애니메이션에서 다룬다고? 처음 봤을 때 진짜 문화 충격을 느꼈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뭐 소년 만화라던가 강한 스토리, 강한 설정 이런 것들이 주류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이 정도로 재미있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냐 막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아주 자질구레한 설정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카레 우동을 먹으면서 카레 우동의 국물이 옷에 튀느냐 안 튀느냐 뭐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는 거라던가 나무젓가락을 자를 때 깨끗하게 잘라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이 아즈만가 대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는 일상력이 훨씬 더 드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미나미가의 그런 작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나요? 미나미가 같은 경우도 소소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우는 존재하지만 결국 그 해당의 에피소드의 목적은 사람을 웃기겠다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풍선껌을 부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둘째와 막내가 풍선을 부는데 잘 안 불려서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에 하루카가 풍선을 굉장히 잘 부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다. 이러한 기승전결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됐다라고 하면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나미가에서 보인 모습은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중간 과정에 쓸데없이 풍선을 부는 수련을 한다라고 하는 추가 요소를 집어넣음으로써 보는 사람의 현실성을 확 떨어뜨리는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미나미가에서 괜히 평범한 소재에다가 쓸데없는 개그 요소를 첨가하면서 일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다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스토리적인 평가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즈만가 대왕 같은 경우는 사건 만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유의 무작위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따르는 구조로 이야기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스토리가 끝나면 바로 다음 시간대로 또 전개가 되는 이러한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미나미가 같은 경우는 아마 사건 만화의 플롯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렇게 기승전결이 명확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현실성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실성을 나름대로 첨가해낸 픽션이라는 느낌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상을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봐도 기승전결로 하루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의 여러 시간들 중 중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껴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아즈만가 대왕은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무작위성이 오히려 현실성을 드높이는 역할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나미가는 확실하게 기승전결이 뚜렷한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플롯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현실성으로 다가올 만한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가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할게요. 미나미가는 아즈만가 대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캐릭터 색채도 훨씬 더 강하고 스토리도 소소한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이러한 이야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즈만가 대왕이 지향하고 있는 바랑은 약간 다르다고 본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네요. 나름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는 역시나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관련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어색했다. 오글거렸다. 원작 훼손이다.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타쿠층이 기본적으로 더빙을 바라보는 그 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게, 미나미가에 대한 더빙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좋던 싫던 당연스럽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더빙 애니메이션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더빙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라디오를 구성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이제 원어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빙 시장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 결론적으로 더빙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요, 단순히 나는 더빙보다는 일본어 원어, 영어 원어 이런 것들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단순한 호불호의 여론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열거를 해드린 것처럼 더빙이 원작 훼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나미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일부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저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더빙을 원작 훼손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외국어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한국어로 무언가를 듣는 것이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편협의 시선을 가진 분들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그분들이랑 정확히 반대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빙이든 일본어든 특별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빙을 볼 때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서순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엇을 먼저 봤느냐. 저는 대학생 때까지도 더빙 애니메이션만 봤던 사람이에요. 더빙으로 방영이 됐던 럭키스타라던가 아즈만가 대왕, 클라나드, 이러한 작품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일본어 원어 작품들을 찾아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이분들이 생각한 거랑 똑같은 감각을 느꼈었어요. 너무 어색하고 좀 캐릭터 캐스팅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실제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다른 작품을 새롭게 감상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더빙이라는 것을 작품의 일환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굳이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슬램덩크라던가 드래곤볼, 이러한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본어 원어를 감상하기보다는 어렸을 적에 비디오라던가 혹은 TV에서 방영하는 매체를 감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본어판을 훨씬 더 어색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드래곤볼은 김한진 성우님이 손오공을 맡았었는데 일본어 버전을 들어왔더니 여자 성우분이더라. 그래서 이상하더라. 아니 세상에, 강백호면 강백호고 서태웅이면 서태웅인 거지. 너무 이질적이더라.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왜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는 예외로 취급을 하고, 어째서 이런 오타쿠들을 겨냥하고 있는 작품은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잘된 더빙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중2병이라도 사랑해 하고 싶어. 이 작품도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방영 당시의 분위기를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이 더빙으로 애니맥스에서 방영될 때의 그 여론을 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리카 성우 이상해, 데코모리 성우 이상해, 니부타니 성우 이상해, 그렇게 오타쿠 여러분들께서 맹목적인 비난을 가했던 그때의 그 여론을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현재 중2병이라도 사랑하고 싶어가 굉장히 좋은 더빙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데코모리 역할 김현심 성우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더빙하신 게 초월 더빙이다, 이렇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의 그 실정이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울분이 터집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잘된 더빙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맹목적인 비난을 가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지금 와서 더빙 시장이 다 죽어있는 지금에 와서야 그 더빙이 잘된 거였다라고 뒤늦게 취급을 해주시는 건가? 정말 서운합니다. 안타깝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굉장히 좀 격한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참 더빙을 좋아했어요. 그만큼 참 더빙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저 연령층 애니메이션에서밖에 애니메이션 더빙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볼게요. 미나미가 세자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니박스에서 더빙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인공 라인업도 좋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원방송 1기 성우분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다채로운 연기를 뽐내셨던 그러한 작품이었죠. 캐스팅이랑 그 배역들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미나미가 세자매, 하루카 역할에 이현진 성우님이 열연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현진 성우님이 자주 캐스팅이 되는 그 연기 톤, 그 부분과 아주 잘 들어맞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배역이고요. 다음에 이제 윤미나 성우님이 카나 배역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어 더빙 버전보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단 캐스팅은 참 미칠 듯한 싱크로예요. 윤미나 성우님이 연기하신 톤이랑 일본어 성우분이랑 톤은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싱크로율이 좋은데, 단지 이제 일본어 성우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목소리 톤이 절제되어 있는 이러한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윤미나 성우님이 담당하셨던 카나는 조금 더 폭주하는 여고생에 가까운, 톤이 한 톤 더 올라가 있는 그러한 발랄한 연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카나라고 하는 배역에 더 들어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신희 성우님이 맡으신 치아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그렇게 눈에 띄는 성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치아키를 담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성우분이 이렇게 시니컬하고 쿨드레스러운 역할에 싱크로율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좀 깨닫고 많이 좀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이분은 이제 최근 이제 오버워치라고 하는 작품에서 트레이서를 담당했던 전적도 있단 말이죠. 연기 톤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다른데 그 연기들을 다 기가 막히게 소화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성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 이런 감각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주역 배역들을 살짝쿵 알아봤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그러한 성우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야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담당하셨던 이미나 성우님. 그냥 이미나 성우님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랑 아예 찰떡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역이랑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실눈캐의 하라구로적인 느낌의 능글맞은 그 캐릭터성을 굉장히 절제된 톤으로 잘 맡으셨다. 괜시리 자꾸 그분의 연기가 떠올라요. 하야미를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꿀잼 셀렉트에서 한 코너를 장식하기도 했던 호사카 성우 역할의 최아님. 이분 같은 경우도 좀 새로운 면모를 봤죠. 제가 기억하기로 최아님은 젊은 소년 배역을 맡는 경우가 드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맡는 배역들이 중년 아저씨 캐릭터라던가 혹은 좀 개성이 강한 노역, 이런 것들을 많이 맡으셨던 걸로 저는 왠지 모르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년 연기를 하시는 것을 이때 보면서 최아님의 연기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돼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마코토 역의 박경혜 성우님. 마코토는 여장 남자 캐릭터입니다.
초등학생 여장 남장 캐릭터인데 이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해냈다. 왜냐면 박경혜 성우님이 기본적으로 맡는 배역 종류들이 소년 캐릭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소년 캐릭터와 기본적으로 찰떡궁합인 성우분인데다가 이분이 소녀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약간 좀 가미해보면서 볼 수 있었던 점이 참 좋았다. 이렇게 또 첨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를 했던 것처럼 대원방송 1기 성우분들이 다량 투입이 되었던 그러한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지연 성우님이라던가 임영희 성우님, 그리고 이재현 성우님, 서유리 성우님 이분들이 다 지금 현재 네임밸류가 있는 성우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열거를 해드리지 않은 대원방송 1기 분들이 다량 또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 또한 현재의 이름값이 다 형성이 제각각 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신입 성우분들이 많이 투입이 된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이 작품을 보면 아, 드림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우분들의 질이 높았구나. 이런 것들을 상기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더빙 버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미나미가와는 확실하게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요.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더빙 끝까지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참 잘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폭주를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역을 침범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기 때문에 격앙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취향이니까 존중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타쿠들 사이에 국룰인 거잖아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깐 쉬었다가 사운드 트랙의 엔딩에서 마무리 지으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 이런 감각이 있네요. 다만 이제 동시에 아쉬움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점이 이제 이 회차를 기점으로 확실히 비정기 라디오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을 좀 체감하게 됩니다. 물론 최대한 자주 녹음을 뜰 예정이고요. 어쩌면 자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갭이 생기게 되면 그 갭이 또 커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놓고 싶진 않아요. 계속 이것을 같이 끌고 나아가고 싶다. 이러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고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망 드리지 않을 수 있게끔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디오를 끝마쳐 봐야 되는 시점이 왔네요. 예고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라디오가 다음 회차가 언제 나올지를 장담을 할 수 없는 만큼 예고를 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정보 없이 딱 접하셨을 때의 그 신선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한번 노려보고 다음 회차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